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6. 빅리 씨와 제인이 약혼한 지 일주일쯤 되는 어느 날 아침, 그와 다른 여자 식구들이 식당에 모여 앉아 있을 때 마차 소리가 들렸으므로 그들의 주의는 갑자기 창 쪽으로 쏠렸다. 그러자 그들은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잔디 위를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방문객이 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차는 인근 사람들의 마차와는 달랐다. 말들은 영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차와 앞장선 하인의 복장 또한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누가 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기 때문에 빅리 씨는 이러한 방문객의 거북스러운 구속을 피하기 위해 관목 숲으로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얼른 제인을 설득했다. 2 사람은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3 사람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았으나 도무지 누군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방문객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바로 캐서린 부인이었다. 그들은 물론 방문객의 일로 놀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놀라움은 예상 밖의 것이었다. 그리고 베넷 부인과 키티는 캐서린 부인과는 초면이었으므로 엘리자베스보다는 덜 놀랐다. 캐서린 부인은 유난히 불손한 태도로 방에 들어서서 엘리자베스가 절을 하자 머리를 약간 까딱했을 뿐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들어올 때 소개하라는 부탁은 없었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말했다. 베넷 부인은 이렇게 굉장한 손님을 맞이한 것이 기뻤지만 너무 놀란 탓에 아주 공손하게 그녀를 영접했다.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캐서린 부인은 몹시 딱딱한 어조로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베넷 양, 별거 없었겠지요? 저분은 어머니이신가요?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저 아가씨는 동생이에요? 네, 부인. 하고 베넷 부인은 캐서린 부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재빨리 말했다. 그 애는 끝에서 둘째랍니다. 막내는 얼마 전에 결혼했죠. 그리고 맏딸은 정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과 산책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곧 한 식구가 된답니다. 되게 정원은 참 좋군요.
하고 캐서린 부인은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로징스 댁에 비하면야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윌리엄 루카스 댁보다는 크지 않을까요? 여름날 저녁엔 이 거실을 쓸 수가 없겠군요. 창이 모두 서양이니까. 베넷 부인은 자기들은 저녁 먹은 후엔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콜린스 씨 내외분도 모두 안녕하시겠지요? 그럼요. 어저께 밤에도 만났죠.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샬롯이 자기에게 쓴 편지를 캐서린 부인이 가지고 와서 꺼내놓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이 부인이 여기를 찾아온 유일한 동기가 그것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편지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베넷 부인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캐서린 부인에게 다과라도 들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말투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베넷 양, 잔디밭 저쪽에 아담한 숲이 있는 것 같던데 나와 함께 거닐지 않겠어요? 그곳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군요. 예, 다녀오거라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부인께 여기저기 길을 안내해 드리려무나 정자를 보면 좋아하실 거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 말씀에 따랐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양산을 들고 나와 귀빈을 아래층으로 모시고 내려왔다. 복도를 지나면서 캐서린 부인은 식당과 응접실 문을 열고 살짝 훑어본 다음 정돈이 잘 됐다고 말하면서 나갔다. 그녀는 문 앞에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부인의 시녀가 마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묵묵히 조그만 숲으로 나 있는 자갈길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유난스럽게 오만하고 불쾌한 이 부인에게 애써 말을 걸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그 조카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고 엘리자베스는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들이 숲속으로 들어서자 캐서린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했다. 베넷 양,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알겠지요? 왜 내가 왔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양심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자연스럽게 놀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베넷 양? 하고 부인은 화난 어조로 말했다. 날 놀리면 못 써요. 성의가 있든 없든 그건 아가씨 마음대로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성격은 성실하고 솔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성실하고 솔직해야지. 이틀 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당신 언니도 유리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엘리자베스 베넷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조금만 있으면 내 조카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였어요. 내 조카 다르시하고 말이요. 하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는 걸 나는 알지만 그런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마음을 괴롭혀주고 싶진 않아요. 당장에 이곳으로 달려올 결심을 했어요. 내 기분을 당신에게 알려야겠기에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하고 엘리자베스는 놀라움과 모멸감으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했다. 여기까지는 뭐하러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따위 소문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제 가족을 보러
롱본까지 오신 것은 하고 엘리자베스는 냉담하게 말했다. 오히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만일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만일이라고? 그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얘긴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그럼 아무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부인과 같이 솔직한 성격을 지닌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참을 수 없군요. 난 알아야만 되겠어요. 그 애가 전 내 조카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부인께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야 물론이지. 그 애가 이성을 지니고 있다면야 안 되고 말고. 하지만 당신의 술책과 유혹에 넘어가면 그 애로 하여금 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능히 유혹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도 절대로 자백하진 않을 겁니다. 베넷 양,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그따위 말을 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에게 관계된 일은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제 일은 아실 권한이 없으시죠. 그러한 태도로 저에게 자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잘 들어요. 이 결혼을 무척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절대로 안 될 소리예요.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다르시는 내 딸하고 약혼했으니까. 그래,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캐서린 부인은 잠시 주저했다. 이윽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 애들의 약혼은 좀 색다른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피차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거든. 나는 물론이려니와 다르시 어머니도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 애들이 요람 속에 있을 때부터 짝지어줄 것을 계획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소원이 그들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려는 순간 가문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보잘것없고 또 우리 가족과 하등 관계도 없는 여자 때문에 방해를 받아야 한다니 될 법한 소리예요. 당신은 다르시 친구들의 소원은 생각지도 않아요? 다르시와 드버그의 묵인된 약혼엔 관심도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감정마저 잃어버렸나요? 다르시가 어렸을 때부터 내 딸하고 짝이 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내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지요? 네, 그 전에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부인의 조카와 결혼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다르시 씨의 어머니와 이모님이 드버그 양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다고 해서 제가 물러날 이유는 조금도 없지요. 두 분께서 결혼 계획을 세우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에게 달렸죠. 다르시 씨가 명예라든지 애정에 의해서 드버그 양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다른 여자를 선택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제가 바로 그 대상이라면 그분을 받아들여선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명예, 예의, 지각, 아니 남의 이목을 봐서라도 그런 짓은 못할 거예요. 베넷 양, 이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일부러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다르시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다르시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의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길 거예요. 그따위 결혼이란 불명예스러운 것이지. 아무도 당신 이름을 입 밖에 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한 불행이로군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대답했다.
하지만 다르시 씨의 아내 되는 사람은 응당 자기 지위에 따르는 특별한 행복을 누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내로서 불평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일까?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이 겨우 지난 봄에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인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 자, 앉아요. 나는 내 목적을 이행할 결심을 하고 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남의 대중 없는 생각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실망을 참고 견뎌본 적도 없고요. 그러시다면 지금 부인의 입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실 뿐이에요. 저한테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할 테니까요. 남의 말을 가로막지 말아요. 잠자코 내 말을 들으란 말이야. 내 딸과 조카는 천생연분이에요. 그 애들은 외가 쪽으로 같은 귀족 혈통을 이어받았고 진가 쪽으로는 비록 자기는 못 받았지만 점잖고 존경할 만한 오래된 가문이지. 양가의 재산도 많아요. 그들은 양가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피차의 인연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는지 알아요? 이렇다 할 가족과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는 어린 여자가 건방지게 권리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될 법한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지. 자신의 이익을 잘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라난 신분을 버려서는 안 돼요. 조카님하고 결혼해도 그런 신분을 버렸다고는 생각지 않겠어요. 그분은 신사이고 전 신사의 딸이니까 우린 동등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신사의 딸이긴 하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지요? 또 외삼촌 내외는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신분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제 친척들이 어떻든 간에 하고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조카님께서 그분들한테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그 애하고 약혼했나요? 엘리자베스는 다만 캐서린 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 무릎에 대답하기는 싫었으나 잠시 생각한 뒤에 아니요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캐서린 부인은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런 약혼은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어요. 그런 약속은 못 하겠군요. 베넷 양, 참 놀랍군요. 나는 당신이 좀 더 도리를 아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물러나리라 생각지 말아요. 내가 요구하는 확증을 주지 않는 한 난 단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전 그런 확증은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위협하신다고 위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겠어요? 부인께서는 다르시 씨를 따님하고 결혼시키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원하시는 약속을 제가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결혼이 가능할까요? 다르시 씨가 제게 애정을 느끼고 있다면 제가 그분을 거절한다고 해서 따님한테 구원을 하게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황당한 이론의 적용은 쓸데없는 천박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에 제가 좌우되리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를 아주 잘못 보신 거예요. 조카님께서 자기 일에 부인이 간섭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일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이 이상 더 성가시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두를 건 없어요. 아직 얘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반대 이유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난 당신의 막내 동생이 수치스럽게도 도망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청년을 당신 동생과 결혼시킨 것은 당신 아버지와 외삼촌을 희생시켜 가면서 억지로 합쳐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 그런 여자가 내 조카의 처제가 된다고? 그 남편이 다르시와 동서간이 된다고? 그 청년은 바로 돌아가신 다르시 어르신의 정직이 아들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펜벌리의 그늘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져도 된단 말이에요? 이젠 말씀 다 하셨죠? 하고 엘리자베스는 붕괴하여 대답했다. 온갖 방법으로 저를 모욕하시는군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일어섰다. 그러자 캐서린 부인도 따라 일어나 그녀와 함께 돌아왔다. 부인은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럼 내 조카의 명예나 신용은 아무래도 좋단 말이군. 매정하고 이기적인 여자, 당신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바로 다르시의 명예를 모든 사람들의 면전에서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제 생각은 아셨겠죠? 그럼 기필코 그 애를 차지하겠단 말이에요? 전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봐서 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결심했을 뿐이에요. 부인과 상관없고 저와 아무 연관도 없는 어떠한 사람과도 상관없어요. 좋아. 그럼 내 말은 안 듣겠다는 거지? 의무와 명예와 은혜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로군. 다르시를 친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해서 망치려는 속셈이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거야. 의무니 명예니 은혜니 하는 것이 하고 엘리자베스는 대답했다. 지금 저에게는 아무런 호소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다르시 씨와 결혼한다고 해서 의무니 뭐니 하는 것의 원칙이 유린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 가족의 원한이니 사회의 붕괴이니 하는 것에도 구애받지 않겠어요. 만일 그분이 저와 결혼함으로써 가족들이 원한을 품는다고 해도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저를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로군. 최종적인 결심이야. 좋아, 나에게도 다른 방법이 있지. 그런 야심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말아요. 사실은 당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보려고 온 거야. 분별 있는 여자이기를 바랐는데 그러나 난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캐서린 부인은 말을 계속하면서 마차 앞까지 왔다. 그러자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며 덧붙여 말했다. 베넷 양, 작별 인사는 그만두겠어요. 어머님께도 인사 못 드려요.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조차 없으니까 난 지금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에게 집으로 들어가자는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2층으로 올라갈 때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궁금했는지 화장실 문 앞에서 딸을 붙잡고 서서 캐서린 부인이 왜 들어와서 쉬어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죠. 하고 딸은 말했다. 가겠다고 그러더군요. 아름다운 여자더구나. 여기까지 찾아와 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콜린스 내외가 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러 들렸으니 말이야. 어디 또 다른 데로 가는 길일 거야. 그래서 메리턴을 지나는 길에 너를 만나보려고 온 거지 뭐니. 뭐 특별히 너한테 할 얘기라도 있었니? 엘리자베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캐서린 부인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57. 이 뜻밖의 방문이 엘리자베스에게 던져준 불안감으로부터 그녀는 쉽사리 회복될 수가 없었고 몇 시간 동안이나 줄곧 그 일만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캐서린 부인은 오직 그녀와 다르시 씨 사이에 내정된 약혼을
깨뜨릴 목적만을 위해 로징스에서 롱본까지 여행하는 수고를 한 것 같았다. 이것은 확실히 그럴듯한 추측이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서 그들의 약혼에 대한 얘기가 새 나왔는지 생각해 보았으나 그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쌍의 결혼이 예상되고 모든 사람들이 또 한 쌍의 결혼을 열망하는 이때 그는 빅리 씨의 친한 친구요. 또 자기는 제인의 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기엔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자신도 언니와 빅리 씨와의 결혼이 자기와 다르시 씨를 더욱 가깝게 또 자주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웃인 루카스 로지의 사람들도 엘리자베스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고 다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루카스 집과 콜린스 씨와의 친분 때문에 소문이 캐서린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라고 엘리자베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캐서린 부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간섭을 고집함에 따라 야기될 결과에 대해 어떤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결혼을 방해하기로 결심했다는 캐서린 부인의 말에서 부인이 다르시 씨에게도 그런 권유를 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다르시 씨가 자기와 결혼할 경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많다는 부인의 이야기를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엘리자베스는 감히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부인에게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가 부인의 판단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으나 엘리자베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가 부인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당연한 것이었다. 다르시 씨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캐서린 부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친척밖에 없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에서 올 불행을 낱낱이 열거함에 있어서 부인이 그의 가장 큰 약점만을 골라서 말했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또 품위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가 엘리자베스에게는 보잘것없고 가소롭게 보이는 말들 속에서도 충분한 의의와 견실한 이유를 발견할 법도 한 일이었다. 게다가 만약 다르시 씨가 이전부터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주저하여 왔다면 이것은 있을 법한 일이라고 가끔 생각했는데 친척인 부인의 충고와 간청은 그의 모든 의혹을 해결해 줄런지도 몰랐고 그로 하여금 엘리자베스를 포기함으로써 이내 자기의 품위를 손상치 않는 흠없는 위엄으로 만족하자는 결심을 하게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다시는 네더필드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캐서린 부인은 도중에 런던에 들러서 다르시 씨를 만나볼 것이다. 그러면 그는 10일 후에 네더필드로 돌아오겠다고 빅리 씨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지.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그래서 만약 열흘 안에 빅리 씨에게 다르시 씨로부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사과 편지가 오면 그땐 나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게 돼. 그 다음엔 나도 그의 지조에 대한 일체의 기대와 희망을 포기해야지. 그리고 만약 나의 애정과 구애를 얻을 수도 있을 때 그가 겨우 나를 아까운 여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나도 다르시 씨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갖지 않을 테야. 방문자가 누구였는지를 들은 나머지 식구들의 놀라움이란 매우 컸다. 그러나 고맙게도 그들은 베넷 부인의 호기심을 진정시킨 것과 같은 종류의 상상을 함으로써 만족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 일에 대해 많은 질문 공세를 받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편지 한 장을 들고 서재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베넷시는 이렇게 말했다. 리지, 너를 찾고 있었다.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다. 아버지가 하려는 말씀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호기심은 아버지가 손에 쥐고 있는 편지와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더욱 달아올랐다. 그러나 갑자기 그 편지가 캐서린 부인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엘리자베스는 낙담이 되어 모든 뻔한 사실들을 예상했다. 엘리자베스는 날로 가까이로 아버지를 따라갔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베넷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편지 한 장을 받고 굉장히 놀랐다. 주로 너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난 딸년들이 한꺼번에 둘씩이나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지. 아주 대단한 남자의 사랑을 얻었더구나. 축하한다. 엘리자베스는 즉각적으로 캐서린 부인에게서 온 편지가 아니라 다르시시에게서 온 것임을 확신하자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도대체 그가 직접 편지한 것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에게 직접 편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베넷시가 말을 이었다. 넌 참 생각이 있어 보여. 하기야 젊은 여자들은 이런 때에는 직관력이 생기는 법이지만 그래도 어디 내 슬기로움을 찬미하는 남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맞혀 볼래? 이 편지는 콜린스에게서 온 거야. 콜린스 씨에게서요?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지. 요령 있게 꽤 많이 썼어. 앞으로 있을 제인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은 순하고 수다스런 루카슨의 식구 중에 한 사람에게 들은 모양이야. 이에 대해 콜린스가 한 말을 내가 읽어주마. 공연히 내 인내심을 즐기진 않겠다. 너에 대한 사연은 다음과 같아. 이 경사에 대해 제 아내와 저는 심심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또 다른 건에 관해서도 잠깐 암시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소식통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따님 되시는 엘리자베스 양도 맏따님이 베넷이라는 성을 양도한 이후 머지않아 그 성을 양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이 선택한 반려자는 이 나라에서도 가장 저명한 명사 중에 한 분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짐작할 수 있겠니? 이 젊은 심사는 독특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산에다 명문의 혈연이며 광범위한 승직 추천권이며 그 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 아저씨께서는 이분의 정혼을 조급히 동의함으로써 입으실 해로운 일에 대해 저는 엘리자베스 양과 아저씨께 삼가 경고를 드릴까 합니다. 리지, 누군지 정말 생각이 안 나니? 그러나 이제 곧 알게 돼. 제가 주의를 드리는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희는 그분의 이모님 되시는 캐서린 드 버그 부인께서 그 결혼을
호의적으로 보시지 않는다고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알았지? 바로 다르시란다. 자, 리지야, 놀랐지? 콜린스나 또는 루카스네가 우리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이름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임을 다르시보다 더 효과적으로 밝힐 사람을 골라낼 수 있겠니? 어느 여자에게서나 흠을 잡았고 또 생전 너 같은 정도의 여자는 거들떠 볼 것 같지도 않던 다르시가 아니냐. 참 감탄할 노릇이로구나. 엘리자베스는 되도록 아버지의 익살에 장단을 맞추려 했으나 간신히 내키지 않는 웃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아버지의 재치가 지금처럼 엘리자베스를 곤란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미없니? 아니요, 재미있어요.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지난밤 부인께 이 결혼의 가능성을 여쭤보았는데 부인께서는 평소처럼 친절한 태도로 곧 이에 대한 부인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선 엘리자 양 가정에 몇 가지 결함을 이유로 결코 이 불명예스런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가장 빨리 엘리자베스 양에게 알려서 그녀와 그녀의 고매한 장미자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승인받지 못할 결혼을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린스는 또 이런 말로 덧붙이고 있단다. 리디아의 슬픈 사건이 아주 잘 해결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지금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다는 사실이 너무 멀리까지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지위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바,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그들을 집안에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적이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의 조장이므로 만약 제가 롱본의 교구 목사였다면 저는 한사코 이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용서는 해주어야 하되 그들을 직접 대면한다거나 그들의 이름을 귀에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위 기독교인의 용서관이로군. 이 나머지는 샬롯이 임신 중인데 아들이기를 바란다는 사연뿐이야. 그런데 리지, 넌 기쁘지 않은 듯한 표정이니 웬일이냐? 이젠 숙녀인 척 새침하고 부질없는 소문에 모욕당한 척해선 안 돼. 때때로 이웃 사람들을 위해 재미를 선사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놀려주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이냐? 아버지, 전 무척 재미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이상한걸요. 그렇지. 바로 그게 일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란다. 만약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다르시의 완전한 무관심과 너의 명백한 증오. 이것이 이를 터무니없이 유쾌하게 만들거든. 난 편지 쓰는 일은 질색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콜린스에게 답장하는 건 단념치 않겠어. 천만에 콜린스의 편지를 읽어보니 내가 위컴의 몰염치와 위선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린스를
위컴 이상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는걸. 그런데 리지, 이 소문에 대해 캐서린 부인은 뭐라고 하던?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나? 이 물음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다만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그 질문을 되풀이하는데도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았다. 일찍이 엘리자베스는 지금처럼 자기 감정과는 반대되는 감정을 나타내야 하는 공경에 빠진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울고 싶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웃어야 했다. 다르시시가 무관심하다는 아버지의 말이 엘리자베스에게는 더없이 슬프고 억울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통찰력이 어째서 이토록 부족한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혹은 아버지의 통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의 상상이 너무도 지나쳤던 것이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58.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가 그의 친구의 사과 편지를 전해주기를 기다렸으나 편지는 오지 않았다. 캐서린 부인이 다녀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르시 씨를 데리고 롱본으로 왔다. 그들은 아침 일찍 도착했다. 그리고 베넷 부인이 다르시 씨의 이모님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은 빅리 씨는 그녀에게 산책을 하자고 제의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그 얘기를 꺼낼까봐 잠시 불안해하고 있었으므로 모두 산책하자는 제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메리 역시 시간을 낭비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5사람만 가게 되었다. 그러나 빅리 씨와 제이는 곧 그들과 뒤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와 키티와 다르시 씨가 서로 즐기고 있는 동안에 뒤에 처져서 꾸물거렸다.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걸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아마 다르시 씨 역시 마찬가지 생각으로 걷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키티가 마리아를 만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루카스 댁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들 모두가 마리아를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키티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다르시 씨와 단둘이서 걸어갈 만큼 용기를 내었다. 이제 자기의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대담해진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곧 말을 꺼냈다. 다르시 씨, 저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제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당신의 감정에 얼마든지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제 동생에게 베푼 흔치 않은 친절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전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 당신께 감사드렸을 거예요. 유감이군요. 하고 그는 놀라면서 감동된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잘못 전달되었든 간에 그렇게 불쾌한 사실에 대해 들으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가디너 부인은 그다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군요. 우리 외숙모 탓하지 마세요. 저에게 당신이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조심성 없는 리디아였으니까요. 물론 사건의 전말을 다 알 때까진 매우 걱정했어요.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당신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들을 찾기 위해 그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려거든 하고 다르시씨는 말했다. 자신의 고마운 마음만 표시하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제 마음이 오직 다른 곳에까지 참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이 저에게 감사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두 존경하고 있지만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저를 나무라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저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지난 4월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사랑과 희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시면 이젠 영원히 이 문제를 단념해 버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느 때 이상으로 어색하고 초조한 그의 입장을 알아차리고 억지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자기의 감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그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답을 듣자 다르시씨는 여태껏 느낄 수 없었던 크나큰 행복을 느꼈다. 이러한 기쁨 속에서 그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분별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만일 엘리자베스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넘친 그의 얼굴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쁨에 넘친 말을 들을 수는 있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더욱더 그의 사랑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자기의 모든 감정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걸었다.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그들은 생각할 것이 많았고 느낄 것이 많았으며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 엘리자베스는 곧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것은 순전히 캐서린 부인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캐서린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런던에 들러서 다르시씨를 만났고 그에게 롱본에 갔었다는 것과 그 동기와 엘리자베스와 만나서 한 이야기를 죄다 말했던 것이다. 더구나 엘리자베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말하며 자기 생각에는 엘리자베스가 성미가 몹시 까다롭고 모렴치한 사람같이 보이더라는 말을 특히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엘리자베스가 자기 조카의 사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엘리자베스는 그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캐서린 부인은 자기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전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에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하고 다르시씨는 말했다. 저는 당신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실히 저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솔직히 주저하지 말고 저의 이모님께 털어놓지 그러셨어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상기된 채 웃으면서 말했다. 네, 제가 그런 말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시는군요.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지독한 욕을 한 사람이니까 당신 친척 앞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제가 들을 자격이 없는 말씀도 하셨다는데요. 비록
그때의 당신의 비난이 근거 없는 것이고 또 무조건 오해하신 것이라 해도 확실히 그때의 제 태도는 그런 질책을 받을 만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몹시 불쾌합니다.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자면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론 둘 다 예의를 좀 차릴 줄 알게 되었나 봐요. 난 그렇게 쉽게 만족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행동, 태도, 또 저녁 내내 지었던 표정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적절했던 당신의 질책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좀 신사다운 태도를 취하셨다면 바로 이게 그때 하신 말씀이죠. 아마 당신은 이 말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생각지도 못하실 거예요. 하긴 내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훨씬 후의 일이지만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심한 상처를 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고 또 그렇게 느끼시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때 당신은 내가 올바른 감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도 잘 알아요. 당신이 나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표정을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지 마세요. 그런 기억을 상기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는걸요. 전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한 나 자신을 정말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르시 씨는 자기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 편지가 하고 그는 말했다. 그 편지가 저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풀어주었습니까? 그걸 읽고 제 진위를 알게 되셨나요? 엘리자베스는 그 편지가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가를 설명했다. 그리고 차츰 그에게 가졌던 자신의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편지가 당신에게 괴로움을 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편지를 모두 없애버리셨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맨 첫 번째 구절은 2번 다시 읽을 용기조차 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으로 하여금 저를 미워하도록 만든 구절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저의 호감을 간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태워버리겠어요. 하지만 비록 저의 생각이 아주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쓸 때 내가 아주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 편지를 쓸 때 제 감정이 몹시 상해 있었던 것을 알았지요. 아마 그런 감정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끝부분에 가서는 그렇지도 않더군요. 마지막 인사말은 애정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생각하기로 해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감정이 이제는 그때와 사뭇 달라져서 그때의 모든 불쾌한 감정은 다 잊어버리게끔 되었으니까요. 당신도 제 철학을 배우셔야 해요. 즉,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과거만을 회상하라는 게 저의 철학이에요. 그런 철학은 그다지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당신의 과거는 대체로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고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버릴 수도 없고 또 쫓아버려서도 안 될 괴로운 추억이 저를 점령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도의적으로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퍽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어렸을 때 저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배웠어요. 하지만 제 성격을 고치라는 충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원칙들을 배웠지만 오만과 자존심을 가지고 그 원칙들을 실천에 옮겨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외아들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동생이 없었죠. 부모님들이 버릇없게 기르셨어요. 부모님들은 퍽 인자하셨지만 특히 아버지는 인정이 많으시고 친절하셨죠. 저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권하고 가르쳐주기까지 하셨지요. 우리 집안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천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적어도 그들의 지각과 가치가 제게 비하면 천하다는 말입니다. 8살 때부터 28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당신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저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배우기 힘들었지만 가장 유익한 교훈이었죠. 당신 덕분에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의례 환영해 주실 줄 알고 당신한테 찾아왔죠. 당신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거칠애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그런 태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내 허영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나는 당신이 나의 청혼을 원하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의 태도는 정말 나빴어요. 그러나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에요. 전 결코 당신을 속이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곧잘 삐뚤어지곤 한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당신이 얼마나 저를 미워했을까요? 미워했다고요? 처음에는 좀 화가 났죠. 그러나 곧 적당한 방향으로 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펜벌리에서 만났을 때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속으로 저를 나무라고 계셨지요. 아닙니다. 난 단지 놀랐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당신 이상으로 놀랐어요. 저는 양심상 당신의 지나친 공손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환대를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때의 내 목적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에 예의를 지켜서 내가 지난 일 따위에 원한을 품는 비겁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나쁜 감정을 적게 하고 당신이 나무랐던 점을 고쳤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다른 감정이 내 마음에 떠올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을 보고 1시간 후에 그런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다르시 씨는 조지아나가 엘리자베스를 알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으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서 방해를 한 것에 퍽 실망을 했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오빠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비셔에서 엘리자베스의 동생을 찾아오겠다는 결심은 그가 여관을 떠나기 전부터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서 그가 취한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는 이런 목적만이 가질 수 있는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서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괴로운 화제였다. 이렇게 한가하게 수마일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비로소 벌써 집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빅리 씨와 제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일을 얘기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는 그들의 약혼을 기뻐했다. 사실은 빅리 씨가 그 소식을 재빨리 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놀라셨어요? 하고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천만에요. 내가 떠날 때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허락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도 짐작했어요. 그 말에 다르시 씨는 아니라고 소리쳤으나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하고 그는 말했다.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걸 빅리 군에게 고백했죠.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 일에 간섭한 것이 어리석고 주제 넘었다는 건 말이에요. 빅리 군은 무척 놀라더군요. 그런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난 또 제인 양이 빅리 군에게 애정이 없다고 생각한 건 잘못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다 제인 양에 대한 빅리 군의 애정이 조금도 식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행복은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가 친구를 생각하는 모습이 몹시 담백한 것을 보고 미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직접 관찰해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엘리자베스는 물었다. 언니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니 말이에요. 지난 봄에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그렇게 짐작하신 건 아니에요? 제 눈으로 보고 알았죠. 최근에 제인 양을 여기 2번 오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심히 관찰해 봤거든요. 빅리 군에 대한 제인 양의 애정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확신하셨으면 빅리 씨도 그렇게 믿고 계시겠군요. 그렇죠. 빅리 군은 꾸미는 데가 없고 겸허하죠. 너무 수줍어서 몹시 걱정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내 말을 믿습니다. 한 가지 그에게 고백해야만 할 일이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한동안 그 친구를 화나게 했죠. 일리가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제인 양이 지난 겨울 3달 동안 런던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빅리 군은 화를 내더군요. 그러나 그 노여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인 양의 애정에 의심을 품었던 것보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친구도 내 잘못을 다 용서한 셈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가 아주 유쾌한 친구이며 쉽사리 남의 말에 이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더욱 소중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그만두었다. 다르시 씨야말로 남에게 농담조의 말을 들어본 적이 아직 없으며 그러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사 자기의 행복보다는 못할지라도 빅리 군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그들은 헤어졌다.